옛날에는 요즘 해운 힘들대 그러면은 막 망할 것 같대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힘들대 그럼 작년보다 좀 덜 벌었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송업은 운임이 오를 때 저희가 주식을 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임이 오르려면 배보다 화물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요즘에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화물이 막 늘어서 저희가 배를 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막 공급망 이슈 때문에 운임이 막 5배로 뛰고 막 이럴 때처럼 짜릿한 재무 구조의 개선을 즐기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그 피크 수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과거와 달라진 건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화주들의 운임 보상 레벨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주머니에 돈 많은 업체가 조선소 고객사들일걸요. 해운사와 오일메이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24년 초부터 최근까지 기조적으로 조금 조선주를 산 편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내려온 업체들도 있고 한데 그게 의미 있는 차익 실현을 진행했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한 수준의 그 비중 축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조선주 투자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 투자자들보다 조금 감이 느린 게 조선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들이 수요자 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의 선주들이 발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주를 하면 여기가 좋아지겠지라는 걸 조금 뒤늦게 체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중공업 주식은 한국 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한국이니까 조선 제일 잘하잖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떠올리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은 확실히 느린데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를 한 지가 이제 24년부터 지금까지 된 상태이고 여전히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계속 일으켜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해서 한국을 조금 더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포지션 변경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선 섹터를 커버하고 처음으로 조선업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한영어로 동시에 진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네요.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영어로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동시통역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현 주소 점검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조선 3사 기점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뭐 공통적인 건 매출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다. 근데 그게 원래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일 효율이 많이 높아져서 작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졌기 때문이 큰 상태이고요. 성과가 오르는 대신에 지금 재료가가 하향 안정화된 지가 제가 만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익률 자체가 많이 점프했다라는 것이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많이 퍼진 상태이고요. 조선 업체가 어떻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겠어? 라는 얘기를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자릿수는 그냥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대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가는 과정이 이번 실적의 그 결과 때문에 좀 촉발된 게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종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가스선이 아무래도 좀 크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거의 50% 가까이가 가스선에 해당이 됩니다. LNG, LPG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 비해서 발주량은 적지만 수익성이 좋은 건가요? 일단 척당 단가 자체가 일단 높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는 어떻게 생겼는지 상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모 박스를 고정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박는 복잡한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탐방 갔을 때 초대형 컨테이너 하나에 거의 한 250개 정도의 블럭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가장 외주 가공비가 많이 드는 선종에 해당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외주 가공 협력 업체들의 그 속도가 잘 맞춰줘야 저희도 병목 현상 없이 배가 착착착착 제 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주 가공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상이 22년에서 23년 이렇게 넘어올 때는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상률이 조금 안정화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의외에 또 비용이 드는 곳이 있었네요. 컨테이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사들의 좀 특징이나 투자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사 말고 조선소. 네네, 조선소 조선소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특징은 무슨 선종을 제일 대장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나눌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일반 상선에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초대형 컨테이너 누가 제일 잘 만드나요? 라고 하면 HD 현대그룹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 LNG 캐리어를 누가 누적적으로 제일 많이 만들었나요? 라고 하면 지금의 하나오션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LNG를 누적으로 만든 척수 기준으로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어쨌든 운반선만 봤을 때는 이제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이 만든 측면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선 중에서는 셔틀 탱커의 거의 독자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FLNG라고 하는 해양 플랜트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들어 본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선들이 막 부각될 때보다 오히려 해양 부문이 부각이 될 때 삼성중공업이 조금 많이 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요즘에 부각이 좀 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업체는 유일하게 방위산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HD그룹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그 방산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방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O 쪽은 어떤 기업이 하나요? 사실 유지보수는 우리나라의 상선 신조를 하는 조선 업체들은 상선에 대한 MRO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수리조선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물리적으로 직접 수리를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MRO를 이렇게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제 그러한 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한라 IMS라고 하는 아주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 수리조선을 진행했던 게 아니라 광양에서 수리조선을 하다가 조금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주변국에 있는 수리조선소들이나 그냥 조선소들이 물량으로 많이 차게 되니까 오히려 국내에 있는 그 해운사들의 작은 선박들이 그 회사를 찾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위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두 개 대형사가 기존의 수주를 받아서 만들었던 군함들이 정기 점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성능 개발을 해야 되거나 체계 개발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부분을 받아서 MRO를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미국과 MRO 사업에 협력 가능성이 있는 건 HD랑 한화 쪽이겠네요. 네, 삼성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초기에 뭐 쇄빙선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FLNG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쇄빙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제로 삼성중공업이 과거에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유조선이 되었건 아니면 뭐 가스선이 되었건 얼음을 깨면서 가는 그런 성능을 갖고 가는 배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3사는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기존의 해양 플랜트 쪽 역량이 있으니까 이거랑 아예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FLNG는 저희가 F가 플로팅, 그리고 LNG는 이제 리퀴파이드 액화, 그리고 뒤에 LNG가 그냥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떠 있는 LNG 공장인데 추진력을 갖지 않습니다. 얼음을 깨면서 다니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써 있거든요. 끌고 갈 때만 깨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요거와 쇄빙선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배에 실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애가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조선주 가운데서 또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중소형 조선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대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해서 중소형 조선주가 오히려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 조선사에 해당하는 대한조선이 상장을 하기도 했죠. 저희는 보조주관사였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에 상장을 하고 뭔가 숫자가 좋게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업황이 그렇게까지 좋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형이 부각이 될 정도의 그 시장이 되면 오히려 미래의 대형사들의 숫자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저희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고 막 이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 혜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업황이 조금이라도 뭐 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거나 하면 이거를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은 상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소형 조선사라고 하면 대형 조선사랑 차이는 만드는 배의 차이, 배 사이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캐파,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도 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주들이 발주를 할 때는 대형 조선사 위주로 이제 러브콜이 많이 가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대형 배를 만든다는 건 그 화물이 그 정도의 운반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커져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기름도 원유는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만 이거를 막 정제를 해서 나온 제품들은 다 제품이 다르니까 한 번에 운송할 때 실제로 저희가 초대형 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VLCC처럼 30만 톤씩 정유를 운반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시장 사이즈가 일단 커져 있느냐이기 때문에 실제로 VLCC만큼의 원유를 발주를 하는 이 선주가 만약에 자기는 원유만 케어를 하는 이 발주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5만 톤급에 해당하는 정유 운반선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겟 선주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앞으로 조선사들이 개척해야 하는 돌파구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되었건 지금 다 고령화는 굉장히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로봇을 쓰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표준화를 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조금 가능하도록 구조화시키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조선업체라고 하는 그 사업장은 고정된 사업장에서 뭔가 배를 만들기 때문에 사업장을 지금 갑자기 리뉴얼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최신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다음 선주들이 내가 한 번 투자해서 어쨌든 30년 써야 되는 배니까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찾아올까에 대한 그거를 이제 아마 계속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어찌 되었건 저희가 환경 오염 덜 되는 배를 만들라라고 하는 게 선박시장의 가장 큰 미션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대세가 될 만한 그 스펙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선주들에게 전파를 해서 앞으로도 나를 제일 먼저 떠올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꼬실 수 있나 매력 어필을 어떻게 하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인력이네요. 저는 캐파나 수주 요즘 뭐 슬롯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그 캐파 늘리고 이러면 이제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네. 그럼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2026년 조선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5년 하반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시장 자체는 좀 조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도 원래 3분기가 되게 비수기인데 저희가 수주를 받았던 그 선가들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부터 굉장히 단가가 확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보지 못한 마진을 하반기에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어닝 시즌마다 안 들고 있으면 머리가 아픈 그런 섹터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풀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다시금 좀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해운 업체들이 28년부터 기재 투자를 안 해놓으면 탄소세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냥 넉놓고 발주를 안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발주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 저희가 미국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서 재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툴이 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올랐던 이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여전히 내년에도 저희가 실적 시즌에는 항상 부각이 되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로 이제 비싸니까 좀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시즌만 되면 조선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고점이 부담이 있다 하는데 피크 아웃이 아니고 피크 갱신 뭐 이런 느낌으로 기대를 해보요. 못 보던 세상. 네. 진짜 오래 분석하시고 볼 일입니다. 그럼 조선주 중에서 그럼에도 좀 많이 오른 주식 그리고 조금 덜 오른 주식을 분류를 좀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조선업종이 이제 미국 사업 때문에 TP를 많이 상향을 시켰는데요. 제 능력에서는 여전히 하나오션은
매수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더 많아 보이고, 특히나 이 그룹의 그 사업장 3사들은 지금 다 순연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주환원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선주 탑픽과 투자 전략. HD 한국조선해양이 완성조선업체 저희 탑픽이고요. 기자재도 꼭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엔진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재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기자재를 투자하려면 어떤 거를 중요시 보면 좋을까요? 필수 기자재를 보시는 게 일단 좀 중요해요.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선종들도 어떤 땐 뭐가 좋고 어떤 땐 뭐가 좋고, 아까 제가 올해는 컨테이너밖에 지금 발주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가 발주가 되건 탱커가 발주가 되건 LNG가 발주가 되건 무조건 배가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기자재면 선종의 흐름을 굳이 안 따라가는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만 많이 만들어지면 좋아지는 거니까, 조선업황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여기도 늘겠네? 라고 하는 게 바로 꽂힐 수 있으려면 무조건 필수 기자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 기자재보다는 필수 기자재를 위주로 보시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기자재면 엔진 같은 엔진이 제일 이제 크고요. 특히나 친환경 선박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가 엔진이 친환경 연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양을 갖추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들 중에서 뭐 특정한 그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들도 있어서 저희는 필수 기자재 보시는 게 가장 안심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자재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기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그럼 조선주랑 좀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봐도 될까요? 회사 자체의 재무적 수익성은 조선업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저희 탑픽이었던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 분기에 12%대의 영업마진이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7%의 영업마진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가 더 뒤에 수주한 엔진들이 막 기가 되는 시기라서 마진이 더 추가로 개선될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조선주랑 기자재 관련주랑 어디 투자가 더 나을까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네. 짜릿하게 좋으시면 기자재를 짜릿한. 조금 호흡을 고르면서 가려면 이제 조선주 쪽이고, 네. 기자재 안에서 탑픽은 HD 현대마린. 현대마린엔진으로. 해운 시장도 좀 나온 김에 궁금한데요. 네. 조선이랑 해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큰 흐름 같아 보이는데 주가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이 온도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기준 자체가 다르긴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 해운 힘들대 그러면은 막 망할 것 같대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힘들대 그럼 작년보다 좀 덜 벌었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송업은 운임이 오를 때 저희가 주식을 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임이 오르려면 배보다 화물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요즘에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화물이 막 늘어서 저희가 배를 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막 공급망 이슈 때문에 운임이 막 5배로 뛰고 막 이럴 때처럼 짜릿한 재무 구조의 개선을 즐기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그 피크 수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차이도 있고, 근데 과거와 달라진 건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화주들의 운임 보상 레벨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해운사들이 한 5%만 영업 마진을 내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두 자리를 그냥 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이랑 해운이 끈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힘들다 하면 조선업체들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바로 제일 먼저 접는 게 선박투자거든요. 조선업체들한테 해운업체들의 이 재무적 어려움이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아마 업태 중에서 가장 주머니에 돈 많은 업태가 조선소 고객사들일걸요. 해운사와 오일메이저. 이 두 군데들이 다 지금 너무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나의 본업이 지금 안 좋지만 그러니까 기재 투자부터 멈추자 이쪽으로 파생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업체들은 공급 대비 수요가
좋은 상황을 무려 5년째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해운사들은 되게 좋았던 2021년과 22년의 시황이 저희가 마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옛날에 그 원가가 나의 본전인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식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긴 한데, 해운사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불안해서 못 들기에 이게 굉장히 컸지만 요즘에는 회사가 불안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주식으로서 즐기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원래 운송업체인데 운임이 막 올라갈 만한 요인이 안 보인다. 이게 그냥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체력은 탄탄해졌다. 체력은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네. 그럼 컨테이너선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금 뭐 성수기 시즌이라고 하는데 7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작년이 약간 계절성을 벗어나는 이벤트가 되게 세게 있던 해였잖아요. 저희가 홍해 사태로 인해서 막 오르다가 원래 여름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서부터 좀 빠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홍해 이슈가 좀 사라진 데 따른, 사실 사라졌다기보다는 막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모두 다 같이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이 루트가 꺾이는 데 따른 그 공급 부재가 있었던 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그냥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배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렇게 미국에서는 또 관세를 들먹이면서 해상물 동량을 위축시키는 뉴스를 많이 촉발시키다 보니 지금은 그냥 단순히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7주 연속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벌크선은 다른가요? 벌크선은 기본적으로 벌크에서 제일 많이 운송하는 3대 화물이 뭐냐면 철광석, 석탄, 곡물이에요. 전 세계 벌크 화물이 1년에 한 50억 톤 정도 수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철광석이랑 석탄 두 개가 25억 톤이에요. 철강 비즈니스가 볼륨업이 돼야 이 사이클이 되게 불이 붙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은 2019년에서 이제 20년 사이에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배들 대비해서 벌크선 발주도 많이 안 됐던데 BDI 왜 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럼 그 화물 시장 자체가 확장세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벌크는 성수기에는 2,000 좀 넘고 비수기에는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는 모든 선종이 공급망 이슈가 있대라고 하면서 막 BDI가 오히려 SCFI보다 더 저점 대비해서 점프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 뒤로 작년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 홍해 사태로 다시 반등할 때 벌크는 전혀 이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은 수요 마켓이 피크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철광석 물량 자체가 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벌크선 운임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2,000 정도 아닌가요? 많이 좀 2,400 갔다가 다시 빠진 것 같은데요.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그 레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로 뭐 의미 있는 수치로 급등을 아니다. 했다라고 보기는 네네. 어렵네요. 그럼 지금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나 별로 그렇게 업황상 추이를 봤을 때 유의미한 상태는 네네. 아니다. 그럼 국내 해운사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페노션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줄어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운영선대를 크게 늘리지도 크게 줄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익 체력이 막 그 사이에 BDI가 왔다 갔다 했는데 좋아진 건 이 운임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계약을 조금 늘려놨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생긴 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SCFI가 빠졌으니까 HMN과 같은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이 1분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2분기에 많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설사 이게 반토막이 난다고 한들 그래도 거의 영업마진이 10%인지라 뭐 회사들에게 크게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럴 만한 일은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운임에 노출된 사업을 점점 줄이고 있는지라 시장 운임은 왔다 갔다 하지만 회사의 수익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정도의 기록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매출 비중이 뭐가 높길래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철광석을 같이 움직여도 스팟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한테 날라주는 그
거는 BDI랑 연동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용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스코에 1년에 몇 톤 정도를 갖다 주는 계약을 막 7년간 맺었다. 그러면 그 고정된 운임으로만 받기 때문에 시장 운임의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 기업과 맺은 네, 계약들이 맞습니다. 많나 보네요. 그럼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해운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6년 저희 한 4년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발주된 선박들이 지금 다량으로 인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상으로 지금 공급을 뚫고 올라갈 만한 특이한 수요가 나오는 섹터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옛날보다 이익 체력이 좋아진 거를 감안을 해서 일부 해운업체들이 원래 다른 해외는 일찍이 좀 그러긴 했는데 주주환원을 넘치는 유동성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HMM이 이제 좀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에 따른 그냥 들고만 있을 때 주당 가치가 좀 상승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운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 시총이 이렇게 큰데 비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만약에 저쪽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펼쳐준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추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운주 안에서 탑픽은 그럼 HMM 저희 유지하고 있습니다. HMM. 그 주주 환원은 HMM이 좀 독보적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운주들 괜찮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펜오션은 배당을 이제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공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가 배당률로 보면은 내가 배당을 위해서 굳이 이거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만한 정도 수준일 걸로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는데요. 조선주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체크 포인트 몇 개만 찝어주신다면요? 조선주가 장기수주 산업이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뉴스가 오늘부터 갑자기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을 좀 키우시려면 일단 산업 관련 뉴스를 조금 매일매일 똑같은 그 수준의 그 뉴스를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수주인데 수주 끊길 만한 뉴스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사는 재화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배발주 확 끊기거든요. 혹시나 그런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조선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겠죠?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엄경아 연구위원이었고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